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국민의힘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 가운데 내일 본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먼저 양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원래 그 국회 법상 본회의 개최는 양당 간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를 한 목적은 예산안 처리 때문이거든요. 12월 2일이 이제 예산 처리 마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 심의를 한 것을 예결위로 지금 막 넘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없이 지금 예결위에서 지금 예산을 심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내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본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약속했던 예산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이제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검사들 탄핵하기 위해서 본회의 처리를 요구를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서 또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권태성 박문진 이사장 해임건을 들고 나는데 그 해임건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검사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쌍방울 수사 등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연을 하게 한 수사 방해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정한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안이 아니다. 즉 탄핵 사유 자체가 저희는 성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송재호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궁여지책이죠. 아니 본회의를 30일, 1일 이렇게 열자고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미리 또 그거를 꼭 예산안만 거기서 다루자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본회의는 국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합니다. 왜냐하면 민생 법안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결의안이나 동의안들도 있고 물론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30일, 1일의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주목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산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다. 그거는 그것에서 따라오르는 법안이라든가 임명동의안이라든가 다른 안건은 다루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회의를 비토하는 거여서 제가 볼 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다만 그냥 솔직하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안이 올라오는 게 싫다. 그래서 내 본회의 가기 싫다 이래버리는 게 오히려 더 명분이 좀 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여야가 계속 이 본회의를 두고 극한 대치를 하고 좀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예산안 다루지 않으니까 본회의 못 열겠다 그러고 또 민주당에서는 야, 그 본회의가 뭐 예산안만 다루는 거냐 안건된 것들 다루어야지 그 기회에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또 처리할라 이러고 이렇게 극한 대치만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좀 사실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상정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좀 있을 때 여야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면 방송 3법이 지금 본회의를 해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방송 3법이 사실은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한 거니까 방송 장악을 좀 정부 여당에서 방송 3법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우리가 이런 방송 3법을 받아들이니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정치적 절충과 이 협상안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본회의만 가지고 그 예산안을 안 다루니 못 열겠다. 또 못 열겠다고 하면 되냐 미리 합의한 거니까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네, 결국 여야 간 내일 본회의 진행 여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회할 것인지 아닌지 송재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표 의장의 평소 성품상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계속 요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또 사전에 미리
저번에 그 탄핵안을 처리 안 할 때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본회의를 열지 않지만 다음 12월 1일 본회의에서는 이걸 처리하겠다.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신께서 이야기한 사전 말씀에 대한 약속도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내일은 또 결단을 하셔서 본회의를 또 한편으로 열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한다고 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일단 김진표 의장이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여야 간의 의사결정 합의가 안 되는 본회의 안건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을 저는 위반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은 탄핵 사유가 안 되는 안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지금 어거지로 지금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전 절차로 법사위라든지 이걸 경유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사위원장부터 해서 어쨌든 그 국회법에서 정해진 어떤 모든 절차를 다 동원해서 이번 본회의 상정을 좀 막을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중대한 결심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 중대한 결심은 사실은 홍익표 원내대표만 하신 건 아니고 네. 늘 이 법사위가 문제될 때마다 사실은 이 법사위를 가지고 중대 결심 이야기가 나왔고 또 상당 부분 그 중대 결심을 실현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사위라는 게 올라온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들의 법률 체계를 살펴보고 법안이 뭐 헌법이나 이런 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위배되는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이게 들여다보는 위원회인데 지금 법사위를 안 여는 거는 법사위 안건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본회의를 방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본회의를 그 밑에 있는 법사위가 하위위원회가 본회의 열고 닫는 거를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본회의를 여는 실제 권한은 사실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권한이잖아요. 법사위가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사위가 원래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상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어거지를 써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본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의 권한을 소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씀을 그걸로 이해하고 그렇게 법사위를 두고 이렇게 하라 초등학생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안 되죠. 법사위의 권위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걸 실현에 옮기지는 않으려고 봅니다만 법사위가 자기 할 도리를 좀 잘해서 법안 올라온 거 민생 법안들인데 안건 심의해서 하는 만큼 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되지 그거를 본회의를 막고자 해서 오늘 법사위를 못 열겠다. 이건 참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홍석준 의원님. 예, 지금 법사위를 이제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은 이제 타법이라든지 타 기관과의 어떤 이해 충돌 내지는 서로 갈등 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법사위를 이제 경유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해당 법이 일정 기간 지나면은 법사위를 경유하지 않아도 본회의 직회부라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법적인 어떤 절차인 것이고 지금처럼 어떤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준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리하게 양당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탄핵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면은 협의제 기관인 방통위원회가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2월 달부터 KBS 지상파 뭐 재허가 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의 이런 통신 어떤 판매에 따른 어떤 피해 어떤 보상의 방심이라든지 통신 관련된 최종 의결이라든지 이런 막대한 국민의 피해를 불보듯 뻔한데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막대한 어떤 후폭풍을 저는 민주당이 생각을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지금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것으로 강행 처리해서 책임은 저는 국민들이 총선에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안 얘기도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는 12월 2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이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예결위원장 그리고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소위 체제로 좀 돌입을 했는데 사실 소소위 체제라는 것이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매년 소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소소위 체제로 좀 넘어간 것 그리고 올해 예산안 법 처리는 과연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그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많이 좀 다뤄봤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불법적으로 예산 심의가 되는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그 예산이라는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세입이 맞추어져서 꼭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세출 예산으로 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작업을 각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편성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그것이 잘 되는 이제 심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 일환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속한 가방위를 네. 예를 들면 2주 전에 제가 이제 가방위 예산 소소위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한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물론 이제 완전히 합의는 안 됐지만 정부 안에서 4,730억을 이제 정액하고 175억을 감액하는 걸로 됐는데 다음 날 예산 소위에서는 갑자기 정회를 10시에 해서 그다음에 딱 나타나서 이제 3시 반에 회의에 갑자기 난데없이 민주당이 2조 2천억 정액, 그다음에 1조 한 1,몇백억 감액안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애소시안 달리 과기부는 R&D라든지 이제 꼭지는 많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차관들도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라 하니까 뭐 받을 수가 없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온통 그런 어떤 상임위가 많거든요. 그래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몇 달 동안 예산 심의를 300명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어떤 그런 목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결위 예산 또 소위 소소위를 지금 넘어가 네.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예산 심의 사태는 굉장히 역사에 기록할 만한 정말 졸속 이상한 심의가 돼버렸습니다. 네, 송재호 의원님. 이 법정 시한을 지켜본 때가 없잖아요.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법정 시한을 지킬 거라고 믿는 국민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안에는 될까? 준예산을 쓰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나 언젠가 타결은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이 없을 만큼 법정 시한을 지켜볼 적이 없고 네. 그 자체가 저는 큰 문제고 양당이 정치적인 문제로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동돼서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기가 일단 어렵잖아요. 예산 외의 변수가 예산을 지배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는 해야 되겠고 소위에서 못하니 소소위를 만들어가지고 소위 우리끼리 그러면 일단 정치적 상황이 풀린다고 전제하에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쟁점 예산에 대해서 타협안을 만드는 건데 소소위에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는 늘 이야기하듯이 밀실야합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고 저도 같은 국회의원인데 소소위에서 무슨 말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심각한 문제지요. 정부의 중요한 내년 살림살이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엇갈리는지 어떻게 타협하는지 공개돼야 되고 그 사이에 수정되고 보완돼야 될 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거 해야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부와 야당이 대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을 놓고 정부는 우리 원안대로 해달라는 거고 야당은 소위 조정과 삭감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여당이 이 가운데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당이 정부 편에서 같이 해가지고 야당을 욕하거나 반대할 게 아니라 여당이 정치력을 가지고 야당의 안을 가지고 야당도 설득하고 정부도 설득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서 합의점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런 여당의 역할을 저는
용산 파출소 이런 말에 듣듯이 용산 출장소 이런 말에 듣듯이 여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이 예산안 타결에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점에서는 좀 반론하고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상임위였던 가방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정부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일부 좀 삭감하고 또 정액할 건 정액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안에서 4,730억을 정액을 하고 좀 감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민주당의 요구를 100% 듣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갑자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뜬금없이 다음 날 그거하고 완전히 그 백지로 해서 민주당에서 정액하고 싶은 2조 3천억 그리고 감액하고 싶은 예를 들면 과방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예를 들면 그 글로벌 이제 협력 어떤 사업이라든지 특히 보기가 싫다 가지고 방통위의 인건비라든지 기본 경비도 20% 30% 싹둑 자른 그런 식으로 1조 한 천몇백의 감액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심의를 하자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너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송 의원님. 아이 그렇진 않죠. 아니 야당의 역할이 뭡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낸 걸 가지고 소위 삭감과 증액과 조정을 가지고 민생에 맞게 조정하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걸 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건 있죠. 과방위라고 하는 상임위 의견이 민주당 전체의 원내 의견과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과방에 참여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깃장이 난 부분들을 바로잡는 걸 가지고 그것은 민주당이 A안으로 처음엔 했다가 이제 와서 B안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건 오바라고 보고요.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사실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이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서 절충을 해내는 그 여당의 정치력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나 소위 김기현 대표나 이 당 대표가 사실 가만히 보면은 대통령 정부 편만 들고 야당을 욕하는데 앞장서지 야당의 편을 조금 들어주거나 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야당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면서 좀 양보도 받아내고 통과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여당의 그 합당하고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거제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선거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초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이 일정이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의원님. 그 연기됐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큰 배경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의총이 보통 본회의와 연동해서 열리는데 오늘 이제 내일 의총을 앞두고 이 부분을 좀 폭넓게 의논해보고자 해서 오늘 잡았는데 의원의 참석이나 여러 가지 시간 여건상 내일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내일 본회의 안건이 법사위가 방해하는 바람에 안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자체가 1시간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서 내일 아주 충분히 끝장 토론을 하자. 우리 민주당 당론을 정하자. 네. 그렇게 해서 내일로 연기한 거고요. 시간을 좀 더 벌고 또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내일로 연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연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75명이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금지하자 이런 법안을 냈고 여기에 송 의원님도 이름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 의원님께서는 현재 선거제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위성정당 방지 법안 오늘 또 이탄희 의원도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이 법안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큰 결심을 밝히셨는데 저도 이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지난번 때 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번 지금 본회의도 이야기 예산안 본회의 때 상정해서 통과 안 시키면은 본회의 못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민생 법안은 뒷전이잖아요. 이동관 탄핵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야가 끝장 대치를 자꾸 해서 막장 정치로 그냥 끝까지 대립을 하니 결국은 뭐 국민만 피해보고 이런 정치 풍토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여야 틈새 사이에서 제3당이 제3, 4당이 이렇게 작지만 출연해서 양쪽을 좀 중재도 하고 화해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절충안을 만들어낸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 취지는 못 살리고 괴뢰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양당이 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이 뭐예요? 있지도 않은 괴뢰정당이죠. 만들어서 한석 더 먹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양당이 공히 그 국민 앞에서 그 미안하다 위성정당 만든 건 다 그렇게 이야기 저 잘못을 다 인정하고 개혁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양당이. 그렇게 괴뢰정당 앞으로는 안 만들겠습니다. 정말로 양당이 쌉지 않고 가운데에 절충할 수 있는 제3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위성정당 금지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제 선거 앞두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한 석이라도 더 얻는데 네. 불리하니까 좀 표도 의석수 많은 걸로 그냥 선택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으로 간 거고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의원 개개인이 워낙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합의가 잘 안 되고 근데 봤더니 지도부도 의견이 없어요. 지도부가 무슨 어디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의총 열어가지고 난상 토론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국민 앞에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요.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연동형 비례해서 제3당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타협의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거라서 한국 정치가 막장으로 가는 거 이젠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송 의원님께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홍 의원님께서는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걸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운데 선거구제라는 것은 어떤 선거구제를 취하더라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게 마련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취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주권자의 어떤 국민의 의사 표명, 정치적 표명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네. 봅니다. 20대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으로 하면서도 위성정당 안 만든다 그랬고 저희들은 위성정당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만들 수도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 안 만든다 해놓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사과를 명백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병립형이라 하더라도 그 양당 어떤 그 기득권의 어떤 폐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병립형이 그나마 그래도 최고 낫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당론을 일찍 정했는데 민주당은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데 위성정당 방지법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게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위성정당이라는 어떤 정의 자체가 뭐가 그럼 위성정당이냐 이런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서부터도 굉장히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복잡하고 또 항상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어떤 차선책으로 자꾸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걸 버리고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처음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천과 관련된 얘기로 주제를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 심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좀 술렁이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면 최근에 당무감사위가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04곳에 대한 당무감사를 진행했는데 하위 22.5% 그러니까 46곳의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46명의 현역 의원이 몇 명인지 원외 당협위원장이 몇 명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현역 물갈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 국회 취재기자도 전해줬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대 50%까지 물갈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아무래도 이번 당무감사위의 당무감사 결과를 놓고서 특히나 영남권 의원들이 많이 좀 술렁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대구 달서구가 지역구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지금 당의 주축이 이제 네. 영남이고 그리고 이번에 당무감사와 그리고 여론조사를 네. 통해서 개별 의원들의 어떤 그 지지율과 그 지역의 어떤 그 당의 지지율 격차였던 그런 것도 이제 근거 사항으로 넣는다고 이렇게 되니까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개인이 당의 지지율을 좀 더 오버될 가능성은 사실은 좀 많이 좀 가능성이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더 좀 초조하고 좀 긴장이 되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결국은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 어떤 국민의 어떤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네. 혁신이라는 게 어떤 정책의 혁신도 있지만 결국은 인물의 혁신이 가장 국민들에게 와닿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어떤 물갈이를 통한 어떤 혁신은 뭐 절대적으로 과거에부터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단지 혁신의 어떤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절차로 좀 진행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물갈이를 통해서 좀 더 총선의 경쟁력 좀 더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21대 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물갈이를 했는데도 결과는 좀 참패한 어떤 그런 어떤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물갈이를 통해서 저희 당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게 좀 더 명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의 감산 비율이 20%였는데 이걸 30%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놓고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것이 비명계에게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송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비명계 일각에서 이게 공천 불이익, 공천 학살 이런 거와 연관된 거 아니냐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5월에 이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위 10%에 20%를 감산한다. 그러면 그렇게 정했으면 일단 정한 걸 따르는 것이 맞지. 총선 앞둬서 또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바꾸든 그것은 좀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지 않냐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다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위 22.5%를 소위 말하면 평가해서 공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 전 이거 지켜지면 전 이거 아주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평가를 해서 네. 한 5분의 1 정도는 저는 감산이 아니고 그냥 공천을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은 뭐 종전에 있었던 게 있으니까 뭐 20% 30%로 이렇게 바꾸는 정도인데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차제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평가해서 공천을 안 주잖아요. 5분의 1 정도는. 그러면 그 안 주는 만큼 정치 신인한테 개방하겠다는 뜻인데 그 정치 신인한테 개방할 때는 이거는 또 개방된 신인은 당선돼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량 있는 인사가 좀 공천이 될 수 있게 그 정치 신인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뭐 청년이란 이유로 여성이란 이유로 가점 받고 전과나 음주운전만 없으면 공천 받고 또 대통령하고 친소 관계에 따라 공천 받고 이러지 말고 국회의원을 평가하듯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선택해서 평가해서 그 평가의 기준이 비교적 좀 합리적이고 제대로 가중치가 됐다. 네. 이렇게 해서 탈락시키면 탈락시키고 등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가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에게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최후 통첩 시한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결단을 해라. 인유한 혁신위가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인데 과연 내일까지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냐.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까지 반응이 있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흐름도 혁신위원회에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었고 총선기획당 그리고 이제 공관위의 어떤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네. 이제 진행이 됐는데 특히 이제 공관위에서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 이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에서 최후 통첩을 언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라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좀 그렇고 단지 혁신위원장 인유한 위원장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총선기획단과 이제 공관위 이제 그 당연히 그 이제 바톤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취지가 충분히 이제 그 발휘될 것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진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어떤 상황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강성 팬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했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오늘 아침 여러 신문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송재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이낙연 전 총리의 성품상 좀 세게 발언은 네. 하시긴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게 정치의 장인데 정치 시장이 열리는 건데 이낙연 전 총리가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사실 하겠다는 행보였거든요. 그러면 할 거면 이 총선을 앞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것이고 또 결사체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대와 공생이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그 싱크탱크에서 이제 하신 이야기인데 그럼 하신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 다시 말해서 주류를 칭찬하거나 비판하거나 조용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저는 정치를 하려면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거는 좀 못하는 것 같다. 개선해야 되겠다. 그거를 민주주의 질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세게 한 건 사실인데 또 기왕 한 김에 세게 하자고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저는 그 정도의 선이라고 보고 여러 갈래의 길을 고민하고 있다의 한 갈래가 신당 창당이 아니냐 이런 건데 전혀 신당을 창당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은 DJ의 영입과 선택에 의해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언론인 하시다가. 그리고 노무현 그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총리까지 쭉 오랜 시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성품상 저는 뭐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너무 억측이고 다만 이낙연의 어떤 가치 또 주류에 반대하는 어떤 비명이라는 이름의 어떤 세력들 또 원외에 있는 광범위한 어떤 이런 인사들을 포괄하는 저수지를 만드는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